여러분 안녕하세요. 겨울방학 온 캠프 철학편,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죠. 지금 제가 지난 시간 수업을 하고 나서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질문만 했지 대답을 안 한 것 같아요.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한 것 같아요. 대답은 애시당초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질문만 있고 대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내놓는 대답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긴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대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로 예술과 아름다움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가 등장하는데 진화론자들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좀 살짝 걱정이 되는 거는 아름다움은 기본적으로 미학이나 인문학의 전통적인 탐구 주제였거든요. 근데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인문학자들이나 미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싹 생략한 채 진화론자들의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게 특히 여러분들처럼 아직 우리가 다양한 아름다움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을 안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평소에 했던 생각들을 조금씩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제가 아름다움이다 보니까 특히 여러분 또래의 청소년들은 아름다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예뻐지고 싶고 멋있어지고 싶어 하고 예쁜 것들 많이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모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마치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돼요. 근데 과학자들의 관점이 이런 거다 정도 수준에서 한번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을 갖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질문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내놓는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주로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려는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진화미학이라고도 흔히 부르거든요. 진화론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준의 생각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상식적인 지식이 있거든요.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보려는 진화미학 또는 진화론자들의 생각은 인간의 예술활동이나 예술품 수집행위 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성향 같은 것들이 다 진화의 산물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주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진화 미학을 다루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사진을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둘 다 제가 키우던, 같이 살던 반려동물들이에요. 오른쪽은 이름이 코카예요. 유기견 출신인데 제가 어떻게 같이 살게 됐고요. 왼쪽은 이제 숙자입니다. 저도 유기묘 출신이고 같이 살게 됐어요. 누가 더 이쁜가요, 여러분들? 대답을 메모지에다 적어두세요. 이런 건 다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누가 더 이쁜가요? 글쎄, 코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아니면 왼쪽에 숙자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름다움 가지고 있는 어떤 딜레마적인 성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실게요. 왼쪽은, 제가 같이 살고 있는 반려동물이에요. 쟤도 누리라는 우리 집 개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저는 모르는 놈입니다. 쟤는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 제가 그냥 인터넷 서칭 하다가 찾아온 애인데, 누가 더 이쁜가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더 이쁜가? 제가 내 동물을 사진을 가져다가 누가 더 예쁜지 물어봤을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숙자하고 코카 중에 누가 더 이쁘냐? 제 예상컨대 여러분들이 앞에 딱 있으면 딱 물어보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되게 아쉽습니다. 근데 예상컨대
숙자가 더 이쁘다고 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누리가 더 이쁘다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되게, 누리가 아니죠. 코카가 더 이쁘다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팽팽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딜레마적인 성격이에요. 이게 무슨 딜레마요? 누리하고 잘 모르는 저 하이에나하고 누가 더 이쁘냐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 우리 누리가 더 이쁘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란 게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 어느 게 아름다우냐 했을 때 어떤 누군가가 딱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팽팽하게 갈리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우리 코카하고 숙자의 얼굴 봤을 때는 그런 특징이 드러나죠. 근데 누리하고 저 하이에나하고 얼굴을 비교했을 때는 누리가 월등히 이쁘거든요. 글쎄 제 새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누리가 월등히 이쁘거든요. 이게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딜레마적인 성격이 아닌가 싶어요.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듯 하면서도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인 듯 하면서도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란 말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유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름다움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가지게 되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아름다움은 주관적이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움은 객관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름다움은 저놈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을 내가 정확히 느끼면 맞는 거고 내가 그걸 잘못 느끼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거고 그걸 제대로 느끼면 정답이고 잘못 느끼면 오답이 되는 경우고 주관적이란 건 아름다움은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느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2000년을 넘게 이어져 온 아름다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아름다움은 주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름다움은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과연 아름다움은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고민인 거죠. 이 고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의견들을 개진했어요. 장자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서시가 연못으로 가면 물고기들이 피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서시는 중국의 3대 미녀라고 해요. 서시, 양귀비, 그 다음에 삼국지에 나오는 초선 이렇게 세 명이 중국에서 유명한 3대 미인인데 서시가 아무리 이뻐도 서시가 워낙 이쁘다 보니까 집을 나서면 그 동네 온갖 남자들이 서시 얼굴 한번 보려고 우르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서시가 연못으로 가면 서시 얼굴 한번 보려고 물고기들 우르르 몰려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아름다움은 누가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게 장자가 하고 싶었던 말인 거죠. 이 똑같은 말을 서양에서도 비슷한 시대에 서양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에피카르모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죠. 개는 개를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고 돼지는 돼지를 가장 아름답다고 여긴다. 서로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표현은 약간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결국 느끼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느낌이고 느끼는 자가 달라짐에 따라서 아름다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객관주의자들도 있어요. 객관주의자들의 철학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주관주의자, 객관주의자. 플라톤이 그 대표적인 철학자인데 아름다움은 사물의 존재 원리이자 자연의 이치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극단적인 객관주의자인데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무너지는 순간 존재도 사라진다고까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또 유지되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황금 분할 또는 황금 비율이란 말 알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적정한 균형을 잡고 있을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비율과 균형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이 그런 비율과 균형을 맞추고 있을 때 우리한테 아름다움이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못 느끼면 내가 사물을 보는 눈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객관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아주 오랫동안 팽팽하게 이 대립이 유지되어 왔었죠. 이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20세기 접어들면서 20세기 전부터 사실은 있었던 얘기예요. 다윈이 진화론을 개진하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마디 거들기 시작을 해요. 진화론자들이. 그러면서 과학의 영역으로 이제 이 아름다움에 대한 주제가 확장을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펴보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진화론자들의 전략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거는 인간이 가진 아름다움 또는 인간이 관심 갖는 아름다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인간의 아름다움은 결국 인간도 동물 아니냐? 그러니까 동물의 관심 갖는 아름다움 또는 동물이 가진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에 포함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목이 길어진 것도 진화의 산물이고, 그리고 물개의 팔다리가 발하고 손이 물갈퀴를 갖게 되는 것도 진화의 산물이고, 얼룩말이 얼룩무늬를 갖게 된 것도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름다움도 결국은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사실 이 다윈의 그 공작은, 이게 지금 공작 사진인데 여러분들 특히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공작이 날아다니는 모습은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공작이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쓸 때 끝까지 다윈을 괴롭혔던 동물이에요. 그래서 다윈이 지인한테 어떤 편지를 썼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저 공작을 떠올릴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아파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다윈의 진화론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적자생존 또는 자연 선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선택한 놈이 살아남는다, 적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놈의 공작은 아무리 봐도 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남기에 적합한 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특히 오른쪽 사진 보세요. 저렇게 몸이 되게 크죠? 그리고 날개짓 하는 게 지금 저 공작의 화려한 날개는 그 장식 깃털이라서 날아다니는 데는 그 날개짓 할 때는 전혀 쓸모가 없고 오히려 무겁기만 하고 거추장스럽기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사진 보면 수컷 두 마리가 저렇게 날아면서 막 저러고 있는 거 보면 뭐 되게 둔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작은 이미 애진역에 멸종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화려한 날개는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렇게 크고 육중하니까 무거울 거 아니에요. 육중하고 묵직한 저 날개를 갖고 눈에도 잘 띌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데도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선택,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썼을 때, 그 안에서 자연선택 또는 적자생존을 얘기했을 때, 이 공작의 날개는 전혀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 생각에는 자기의 이 완벽해 보이고 아름다운 이론이 이 공작에 의해서 그 흠이 나는 것처럼, 부족한 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골머리를 썩였었는데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을 못하고 다윈은 결국은 종의 기원을 출간을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이쯤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좋아.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을 읽은 공작이야. 제가 이제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은 공작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한 거야. 야, 이 안에 진짜 진리가 담겨 있구나. 와, 자연선택, 적자생존. 그래, 바로 이게 진리야. 이 방식, 이대로 살아가면 나는 진화에 성공하는 거고, 내 후손들도 잘 살 수 있겠지. 좋았어.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공작이. 그래갖고, 마법적인 힘을 발휘해갖고서,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소리예요. 마법적인 힘을 발휘해갖고, 그 컬러풀한 날개는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선택되기 위해서 내가 이 자연의 적자가 되기 위해서 날개를 흑백으로 바꿔버려. 그 다음에 이게 크고 화려한 날개를 확 줄였어요. 갖고 요만한 날개로, 그 날개가 아니죠. 그 꼬리 장식 깃털을 확 줄여갖고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진 거야. 그래서, 오르커니 나는 이제 이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가 된 거야. 드디어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고,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하고서 이제 숲에 들어가고서 먹이를 막 먹고 있었어요. 구구구구 하고서 막 먹이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호랑이가 확 덮친 거야. 그 순간 나는 날개를 휙 접고 휙 도망간 거죠. 나머지 친구들은 그 날개 큰 걸 가서, 호랑이 막 하면서 날개를 이렇게 막 접다가 결국은 도망가지 못하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거죠. 그러고서 나는 이제 의기양양해갖고, 거봐. 역시 날개가 이렇게 단촐하니까 눈에도 안 띄고 도망가기도 훨씬 편하잖아. 역시 다윈 선생이 맞았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친구들하고 막 먹이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확 덮친 거야. 그래서 날개를 휙 접고 휙 도망가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또, 날개 하다가 결국 또 잡아먹힌 거야. 매 순간마다 나는
최적화된 이 날개를 가지고 매 위기를 넘어서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은 그 위기 때문에 죽고 이래갖고 선택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는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서 천수를 누리고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역시 다윈 선생의 말이 맞았어. 나는 끝까지 살아남았어. 그런데 그때까지 모태솔로야. 한 번도 짝짓기를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살아남으면 내가 후대에 진화에, 공작의 진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나요? 없어요.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썼을 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살아남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살아남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화는 세대에서 세대를 거듭함으로써 일어나거든요. 아무리 살아남아봤자 모태솔로로 짝짓기 한 번 못하고 죽어버리면 진화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자마자 죽는 거나 짝짓기 못하고 30년을 살고 죽는 거나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다윈이 그 점을 드디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쓰거든요. 성선택과 인간의 유래라는 책에서 바로 그 지점을 발견을 해요. 공작의 날개가 아름다운 것은 생존 전략이 아니라 바로 짝짓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거죠. 결국 이거예요. 살아남아라, 그리고 번식하라.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다윈이 말했던 종의 기원에서 얘기했던 자연선택은 바로 살아남는 원리인 거예요. 하지만 살아남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짝짓기를 통해 갖고 내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진화론의 양축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아름다움과 관련된 논의가 바로 이 두 번째 이야기, 짝짓기 전략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진화론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아름다움은 결국 번식과 관련해서 짝짓기와 관련해 갖고 나온 특별한 성질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